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이제 송나라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당나라가 멸망하고 5대 10궁 이후에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나타났다가 이 송나라가 여러 가지 유목민족에 굉장히 피해를 입었었죠. 이 유목민족에 대해서 알아보는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동서문화 교류가 확대되다. 요 내용을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북방민족의 중국 통치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몽골 제국 원나라가 들어서기 전에 요나라, 그러니까 거란족인 요나라와 여진족인 그 금나라가 나타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고요. 서하도 있었고, 자, 몽골 제국의 성장 과정과 동서교류 확대에 미친 영향을 발표할 수 있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방민족의 성장에서 맨 처음에 등장했던 게 거란족인 요입니다. 자, 이 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초원지대, 그러니까 지금의 만주지대와 그 위쪽 시베리아 지대까지 초원지대에서 이제 유목민족이 있었죠. 유목민족으로 있었던 이 거란족이 야울아복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부족을 통합합니다. 이렇게 통합을 한 이후에 발해를 멸망시키고 우리나라 이제 선조였던 발해를 멸망시키고 화베이, 화북지방을 점령한 다음에 선생님이 여기 오타를 냈는데 고려를 건국했다는 게 말이 안 되겠죠. 고려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을 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 기억이 나시죠? 이제 여진족과 그 거란족과 싸웠던 전투들. 자, 이렇게 고려를 공격하게 되고요. 자, 특징은 이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했어요. 분명관, 남명관제에 대해서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했고, 자, 거란 문자를 만들어서 이제 완벽하게 그 중국화 되지 않으려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자, 이 이중적 통치 방식이 뭐냐면은 유목민족들에 대한 통치 방식을 시행하고요. 그리고 또 한족에게는 한족에 대한 통치 방식을 시행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과 송이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키게 되면서 요는 멸망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서하입니다. 이 서하 탕구투족은 만주에 있던 그 나라가 아니라요. 저쪽 그 이제 중국의 중국의 왼쪽, 그러니까 중앙아시아 쪽에 있던 종족인데요. 서북 쪽에 있던 탕구투족이 중국의 분열을 틈타서 건국했는데, 원래는 5대 10국에 있었던 그 한족, 그리고 소수민족들이 합쳐서 건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족도 섞여 있었었죠, 원래는. 자, 그래서 동서무역로를 장악하면서 번영을 누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서하가 군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넣어서 송에게 많은 돈이나 비단이나 이런 걸 받아냈고요. 자, 이렇게 압박을 넣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금입니다. 우리나라 고려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었죠. 이 금 같은 경우에는 12세기에 여진족이 성장을 해서 건국을 했고요. 요월을 압박하며 성장을 합니다. 여진족이에요. 자, 그래서 송과 연합을 해서 요를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송을 남쪽으로 몰아내서 이제 화북지방을 또 점령을 했고요. 요가 원래는 송을 몰아내고 화북을 점령을 했다가 그 이후에 다시 화북을 점령하고 있던 요를 금이 몰아낸 다음에 송을 더 밑으로 내려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도가 나타납니다. 원래는 이제 연운신육지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를 이제 요가 점곡하고 있다가 여기에서 발생한 금이 여기를 이렇게 쳐서 여기까지 금이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똑같이 요와 비슷하게 이중적 통치 방식을 시행합니다. 그 여진족에게는 맹한 무국제를 시행하고 한족에게는 주연제를 실시했고요. 여진 문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 몽골은 세계 제국을 건설함으로써 이 금나라 여진족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몽골 제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몽골 제국은 이 13세기 초에 테무친이라는 사람이 몽골 부족을 통일하고 칭기즈칸, 유명하죠.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칭기즈칸이 되어서 이제 몽골 제국을 수립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칭기즈칸을 이은 뭐 몽케칸이라던가 뭐 그 많은 칸들이 영토를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서하와 궁을 멸망시키고 또 유럽까지 공격하고 여기 또 오타가 났네요. 아바스입니다. 우리 배웠죠. 아바스 왕조. 그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까지 멸망을 시키는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 큰 제국을 몽골의 정말 세계 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지도인데요. 여기가 이제 비잔티움 제국이 있었고, 여기 키예프나, 이 위쪽이 여기가 이제 아바스 왕조가 있었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서하가 있었고요. 여기에 이제 금이 있었고, 여기에 남송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렇게 완전히 다 장악을 해버리고, 이제 여기 몽골이 세계 제국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몽골이 세계제국을 만들 수 있었던 원동력은 바로 여기 이 나와 있는 이 김화병인데요. 유목민족으로 오래 했기 때문에 유목민족으로 오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유목민족 이렇게 말을 타고 하는 게 굉장히 유능했습니다. 속설로는 이 사람들은 거의 지금의 자동차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몽골 사람들은 말이 달리는데도 그 위에서 잠이 들 수 있고, 말에서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능했기 때문에 이러한 세계제국을 건설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계승 다툼에서 승리를 한 쿠빌라이 칸이라는 사람이 수도를 베이징, 그러니까 중국으로 옮기고 원나라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남송을 멸망시킨 이후에 대제국을 건설하는데, 여기죠. 원나라가 이제 몽골 제국의 가장 큰 저기가 되는 거예요. 킵차크 한국을 주치울루스, 그리고 차가타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가타이 울루스, 이 한국은 훌라굴루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 한국이 이 칸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시 우리나라로 번역을 해서 한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거대한 몽골 제국 중에서도 가장 큰 게 원나라, 그러니까 중국을 지배한 원나라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큰 원나라가 나타난 경우에서도 우리가 이제 끝까지 싸워서 점령되지 않고 부마국이 되었었죠. 자, 이렇게 거대 국가를 세웠던 이 원나라는 민족 차별 정책을 실시했었는데요. 몽골인 제외주의였습니다. 몽골 제외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몽골인과 생목인, 그러니까 아라비아인이나 유럽인들만 우대하고 한인과 남인을 차별했는데, 자, 이런 식이었거든요. 몽골인이 1.5%, 생목인이 1.5% 하면은 이게 3%밖에 안 되잖아요. 3%가 이제 지배 계층을 하고, 한인과 남인이 피지배 계층이었는데, 이 한인은 이제 그 위에 있었던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남인은 끝까지 저항했었던 남송 사람들이나 이 한족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피지배 계층으로서 몽골인과 생목인만 관리를 하고, 이 한인과 남인도 관리가 될 수 있긴 했는데 하급 관리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별 정책을 실시해서 좀 큰 반발이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멸망이 되는 지름길이 됐고요. 자, 왕위 계승을 둘러싼 분쟁과 화폐 남발로 인해서 굉장히 경제 혼란이 있게 됐고, 차별대우, 아까 이야기했던 하별대우에 대해 반발한 한족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원이 몽골 구원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계 제국을 만들었던 몽골 제국답게 동서교류가 굉장히 활발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동서기류가 확대되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가 역참제인데요. 이 역참제는 육상 및 해상 교통로가 완성돼서 동서기류 문화가 활발히 돼서요. 중앙과 각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역을 세우고 관리나 사신에게 숙식과 말을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제 말이나 숙식을 이렇게 제공을 함으로써 사람들이 여관도 있고, 그리고 말도 이제 갈아탈 수 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동하기 편해지면서 왔다 갔다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동서교류가 발전됩니다.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문로, 이븐 바투타가 여행기 이런 걸 써서요. 유럽의 중국을 소개했는데 이제 이븐 바투타는 이제 이 바닷길이라고 불리는 바다로 많이 다녔고 이 마르코 폴로는 올 때는 비단길로, 갈 때는 이런 그 바닷길로 이용을 해서요.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원나라 그리고 중국이 저기 유럽에 많이 소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문화에 개방적이어서 다양한 종교가 공존했는데요. 이게 몽골에 유행했던 이슬람 묘비예요. 그래서 이 원대 이슬람 교도가 묘비가 출토될 정도로 많은 종교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의 동서교류가 활발하게 되면서 원의 경제도 발달을 하게 됐는데요. 원의 경제 같은 경우에는 교통로가 발달하면서 서역 상인들이 자주 왕래했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물자 교류가 왕성하게 됐고, 화폐 사용 증가로 인해서 지폐라고 불리우는 교초가 사용되게 됐습니다. 이 교초 같은 경우에는 송해, 교자, 회자라고 불리는 지폐에서 이제 모티브를 얻어서 활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지폐가 이때부터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이러한 서민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원 같은 경우에는 딱히 학문을 중점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 문화가 발달하게 됐고요. 그래서 구어체, 말하는 대로 나타나는 구어체로 쓰여진 소설이나 희곡, 그리고 잡극이 유행을 해서요. 이게 이제 잡극 영화. 자, 오늘은 이제 몽골 이전의 북방민족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그 명청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명청이 어떻게 동아시아를 이끌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그렇게 길지 않았으니까 넘기지 마시고 다시 한번 좀 들어보시고요. 중요한 부분 많았습니다. 오늘도 다음 시간에도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